한국 경제가 기본적으로 박정희 개발 체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혁신형 경제와 모방형 경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혁신형 경제에서는 무엇이 누가 성공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혁신형 경제로 가기 위한 기본적인 경제 구조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도전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진입 퇴출의 장벽을 없애주는 거, 이게 제일 해야 되는 일이에요. 혁신이 B2B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B2B에서 혁신이 일어날 수 없는 우리의 경제 구조. 오늘 모신 분은 서울대 행정대 교수시죠. 박상인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이제 지속 불가능 대한민국이라는 좀 섬뜩한 제목입니다. 네, 고도 성장의 기적 이후 무엇이 우리 경제 혁신을 가로막는가라는 화두를 던지셨는데요. 근데 사실 저희가 요즘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뭐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경제 성장률 높고 은행 금리가 뭐 5%, 6% 이래도 뭐 됐었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1.8% 이것도 좀 내년 올해 경제 성장률 이것도 하향 조정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이대로 가다가는 뭐 0%대 경제 성장률 도달할 수밖에 없다 몇 년 후에 이런 암울한 이야기들이 요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근거, 왜 우리가 이런 어떤 상황에 있는 건지 한번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잘 아시다시피 그 1960년대부터 한 30년, 40년 정도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고도 성장을 했습니다. 이 정도 경제 규모의 나라가 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생 독립국가 중에서 저개발 상태에 있던 나라가 한국같이 지속적으로 고도 성장을 해서 선진국에 거의 진입하는 단계까지 온 나라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 성장을 해외 언론이나 또 해외 경제학자들이 한강의 기적이다 이렇게 불렀죠. 독일의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경제 성장을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부른 것처럼 한국 성장도 한강의 기적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한국 경제 성장의 모형, 이른바 박정희 개발 체제라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정부 주도 재벌 중심의 발전 전략이었습니다. 이게 처음에 저개발 상태에서 잘 작동이 됐어요. 그런데 경제가 성장을 하니까 한 1990년대, 2000년대 특히 이제 97년 외환위기 전후로 봐서 한국 경제의 성장을 견인했던 정부 주도 재벌 중심의 박정희 개발 체제가 더 이상 작동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경제가 성장해서 그렇습니다. 경제가 발전해서 경제의 구조가 바뀐 거예요. 저개발 상태가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저개발 상태에서 잘 작동됐던 박정희 개발 체제, 정부 주도 재벌 중심 발전 전략이 경제가 발전하니까 더 이상 작동되지 않은 시점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시점부터 보면 시장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보면 지난 30년 동안 한국 경제가 기본적으로 박정희 개발 체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될 것이라고 예측했던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11년 이후에 제조업 위기 문제부터 사회 양극화 문제, 그리고 최근에 탄소 중립 이행 문제 이런 것들이 누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과거에는 뭐 제1차, 2차, 3차 경제개발 뭐 5개년 계획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어떤 드라이브를 걸었잖아요. 목표를 설정해 놓고. 지금 그렇다면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목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장기적 로드맵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5년 단임제 정치적 이 한계성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게 이제 참 우리가 과거의 성공의 예가 현재 미래로 나가기 위한 변화의 발목을 잡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한국의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부 주도 재벌 중심 박정희 개발 체제 바뀌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뭐 시장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또 이야기하는 걸 자세히 들어보면은 과거대로 안 해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또 하기 시작해요. 이게 인식의 오류죠. 과거 성공에서부터 오는 인식의 오류가 굉장히 크고요. 그럼 또 하나 가장 사실 중요한 문제는 바로 기득권의 문제입니다. 정부 주도 재벌 중심 발전을 하면서 우리 재벌과 관료라는 강력한 기득권이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기득권이 새로운 체제 변화, 새로운 발전 단계로 가기 위한 구조적인 변화에 굉장한 저항을 하는 이익과 맞물리지 않고 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한국 경제에 많은 어려움들이 야기되고 그게 잠재 성장률 저하라는 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그러면 박정희 개발 체제가 장기적인 종기 개발 계획 같은 거 안 해서 그렇다는 말씀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했는데 왜 그러면은 왜 안 하고 또 그러게 해도 잘 안 되느냐?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경제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발전했다 그랬죠. 경제가 발전해서 구조가 바뀌었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해볼 수 있냐면은 과거에는 저개발 상태라는 것은 기술 프론티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이 기술 프론티어에서부터 아주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경제가 발전한다는 말은 기술 프론티어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여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영어로 좀 됐습니다만은 이게 X축, Y축이 있는데 A라고 돼 있는 이 스몰 A가 나타내는 것은 기술 프론티어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상대적인 거리입니다. 그래서 A가 1이면 프론티어에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 1이 이제 프론티어고요. 1에서부터 떨어져서 0에 가까울수록 이것은 저개발 상태라는 거죠. 근데 저개발 상태에서 빨리 쫓아가는 방법은 뭐냐면 모방형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방형 성장 전략이었어요. 박정희 개발 체제라는 게 기본적으로. 네. 그런데 경제가 발전하다 보면은 모방형 성장보다 모방을 통해서 쫓아갈 수 있는 게 점점 없어지죠. 그래서 혁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방형 성장에서 이렇게 모방형 성장 전략에서 혁신형 성장 전략으로 이렇게 바꿔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성장 전략이 되겠어요. 이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전환이 일어나지 않고 이 모방형 성장 전략에서 강력한 기득권이 형성되면은 이 전환을 하는 게 자기들에게 불리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모방형 성장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게 우리가 말씀 들어보니까 금방 이렇게 좀 잘 베껴가지고 네. 했던 것들이 그렇죠. 기억이 나는데 모방형 성장에서 핵심적인 건 얼마나 빨리예요. 그렇죠. 빨리라는 싸게.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고 그리고 처음에는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는 게 그렇죠.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부가 한국 주식회사, 대한민국 주식회사를 말을 했죠. 정부가 강력하게 정부 주도적으로 경제개발 계획을 만들고 그리고 재벌들한테 사업을 나눠줬어요. 삼성, 전자, LG전자 같이 하고 현대차, 현대자동차 이런 식으로 가르마타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할당해주고 수출을 잘하는 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식으로 해서 수출을 독려하고 그러면서 쭉 성장했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는 분명했어요. 우리가 이때 산업정책은 주로 일본의 전철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모방형 성장 전략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하는 거는 대부분 알고 있었고 얼마나 빨리의 문제였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혁신형 성장으로 이렇게 전략이 바뀌어야 될 때 차이점이 뭐냐? 혁신형 경제와 모방형 경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혁신형 경제에서는 무엇이 누가 성공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불확실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위 뭔가 새로운 도전들이 새로운 네. 분야에서 막 과거 성공하지 못했던 새로운 분야에 대한 그렇죠. 도전이 막 일어났어야 된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이폰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은요. 아이폰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 당시에 그 노키아가 이 2G 마켓의 최강자였죠. 그랬죠. 근데 사실 노키아가 그러면은 아이폰 같은 혁신이 올 걸 몰랐느냐 알고 있었어요. 왜냐? 노키아가 망할 때쯤 제가 한번 핀란드를 방문해서 관계자들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때 저한테 무슨 말을 했냐면은 터치 스크린 이 스마트폰 우리가 제일 먼저 만들었다. 앱스토어 우리가 제일 먼저 만들었어. 카메라 장착 우리가 제일 먼저 했어. 다 만든 말이에요. 그런데 왜 아이폰 터치 스크린 아이폰한테 노키아가 당했느냐? 이 노키아 안에서 자기들이 판단하기로는 터치 스크린을 사용하는 스마트폰 같이 비싼 고가의 스마트폰은 일부 하이엔드 컨슈머만 쓸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값싸게 도스 같은 오퍼레이팅 시스템 같은 그런 스마트폰을 쓸 거라고 자기들이 판단한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터치 스크린 비싸더라도 갔죠. 그게 슈페터가 말하는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는 혁신이고 그런 창조적 파괴가 도전기업들에게서 일어나는 거예요. 기득권 기업이 아니고. 그러니까 기득권 기업 입장에서 혁신형 경제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자신의 지위가 불분명해지는 거죠.
하긴 지금 내가 잘 벌고 있고 지금 네. 뭔가 잘 되고 있는 일이 있다면 굳이 이거에 방해가 되거나 아니면은 집중이 분산될 수 있는 뭔가를 새로 할 의욕이 없죠. 예, 노키아 안에서도 그래서 이게 기득권이 있다 보니 새로운 혁신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아예 개발팀을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아이폰 같은 스마트폰을 개발을 먼저 했어요. 그런데 내부 의사결정에서도 결국은 누가 이기냐면은 가장 기득권을 갖고 있는 부서가 항상 이겨요. 그러니까 그냥 나가서 혼자 아예 딱 띄워줬어야 되는데 창업을 했으면은 거기 성공할 수 있죠. 인텔이 그랬던 거죠. 인텔 같은 경우도 회사에서 창업을 바깥에 나와서 해서 인텔이라는 회사가 생길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기득권에게 안 되고요. 경제 전체를 보더라도 기득권이 너무 강하다 보면은 새로운 진입들을 자꾸 막게 되고 혁신이 일어날 수가 없고 말씀하신 것처럼 도전기업이나 기득권 기업이 혁신에 대한 그 R&D 비용 같은 건 비슷할 수 있겠죠.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 기득권 기업은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면 기존에 있던 독점 이윤이 없어져요. 그 기회비용이 있죠. 그래서 이 불확실성이라는 거하고 더해서 생각하시면 뭐 확실하게 우리끼리 죽는다, 옮겨 타자, 그러면 옮겨 타겠죠 당연히. 그런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불확실성이라는 것 때문에 여기에 미련이 남고 그러면 덜 적극적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도전기업이 성공을 하게 되는 게 슌페터가 말한 창조적 파괴인데 이 혁신형 경제에서 일어나는 게 창조적 파괴인데 이 부분은 기득권에게 굉장히 위협이 돼요. 이거를 계속해서 안 옮겨가고 적정한 시점에서 갈아타야 되는데 전략을 못하고 계속 가다 보면 이 점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트랩이라는 점. 이게 뭐냐면은 X축이 이번 기의 그 프론티어에서의 위치예요. Y축은 그 다음 기 위치인데 45도선하고 만난다는 말은 이번 기와 그 다음 기의 위치가 바뀌지 않는 트랩에 빠집니다. 네. 그러니까 프론티어에 못 가고 트랩에 빠진다고 해서 이걸 넌 컨버전스 트랩이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한국 경제가 2011년쯤에 이 트랩에 이미 들어갔다. 그래서 더 이상 성장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이 상태로. 그래서 혁신형 경제로 가기 위한 기본적인 경제 구조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더더구나 이 구조에서 사회 양극화 문제, 많은 사회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고 또 이 기존 기업들이 굉장히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중화학공업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 탄소 중립 이행도 어렵다. 이게 이제 진단입니다. 그렇군요. 그 말씀 들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 예전에 저도 몇 년 전에 어떤 그 강의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역설적으로 한국은 그러니까 삼성이 망해야 한국이 흥한다. 거기서 나오는 모든 인재들이 막 이제 안전한 곳에서 빠져나오면서 뭔가 새로운 도전들을 하게 될 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을 때 그때 역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극단적인 이야기까지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사실은 그 제가 책을 쓴 게 있는데 삼성전자가 몰락해도 한국이 사는 길이라는 책을 그 교수님 책에서 들었나? 네, 2000 제가 16년인가 됐는데 아마 그 책 이야기 일부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실 핀란드도 저 노키아가 어쨌든 저렇게 힘들었고 어려워지면서 좀 그 망하다시피 되니까 다른 산업들이 확 일어났죠. 그래서 그 책이 이제 노키아하고 삼성전자 비교해서 제가 쓰고 교수님 책이었군요. 네, 삼성전자가 저기 노키아처럼 몰락하게 될 때 삼성그룹과 한국경제 파급 효과를 좀 시뮬레이션한 결과도 쓰고 했는데 노키아가 망해서 처음에 망할 쯤에 이 아이폰한테 잠식이 돼서 MS한테 이제 합배경이 됐고 사실 휴대폰 전화사고 거의 망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많은 학자들이나 미디어 저널리즘 쪽에서 이제 핀란드 경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노키아가 핀란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컸기 때문에 원폼 이코노미 한 기업 경제라고 부를 정도였어요. 그런데 의외로 노키아가 망한 다음에 핀란드 경제가 끝이 난 게 아니고 마치 고래가 죽어서 해양 생태계가 풍부해진 것처럼 많은 스타트업들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한 3년 안에 노키아 출신에서 만든 그 벤처 기업들 거기서 흡수한 고용 인원이 노키아에서 퇴직된 사람 숫자를 거의 맞먹는 식으로 됐습니다. 물론 이제 노키아가 굉장히 하이 밸류 에디드 컴퍼니였기 때문에 핀란드 GDP 자체는 상당히 좀 떨어져요. 아주 급격히는 아니지만 좀 떨어집니다. 일정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키아가 망해서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라는 예상들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그러면 현 시점에서 비슷한 길을 간다. 한국 경제는 망합니다. 왜냐? 노키아가 망했을 때
다시 그게 정말 해양 생태계가 풍부해주는 고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환경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환경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지금. 그런 환경을 만드는 지금 개혁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야지 삼성전자가 안 망해도 한국 경제가 정말 진정한 의미의 혁신형 경제로 가고 친환경적인 산업 구조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환경, 우리 환경이 펀더멘탈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제가 그 말씀드리기 전에 그림을 하나만 더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과거의 이게 기득권 그리고 과거의 성공이라는 것이 얼마나 변화를 만드는 게 어렵느냐라는 걸 좀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조금 보시기가 안 좋은 그림 같긴 합니다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사실 산업정책 내지는 내셔널 챔피언을 키우는 정책을 우리만 쓴 게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일본, 독일이라든지 서유럽 국가도 했어요. 그러니까 경쟁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보조금을 준다든지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해서 내셔널 챔피언 키우는 일들을 네. 했었고요. 그래서 결국 한 1990년 초까지 유럽이나 일본이 미국을 굉장히 쫓아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90년대부터 다시 격차가 벌어져요.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되는데 특히 이제 유럽 출신, 서유럽 출신의 경제학자들이 왜 이런 격차가 벌어지는가 고민을 하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전까지 경제 성장을 설명했던 이른바 내생적 성장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더지니어스 그로스 티어리인데 이건 기본적으로 뭘 말하냐면은 인적 자본이나 물적 자본이나 지식 자본, R&D 자본, 네. 자본의 축적. 몇 년 전에 서울대 공대 교수님들이 축적의 시간에서 굉장히 히트를 쳤는데 그 아이디어예요, 사실. 축적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거였어요. 근데 보니까 미국하고 서유럽 국가들 비교해 보니까 90년대에 와서 달라진 게 없어요. 그전하고. 그런데도 다시 격차가 벌어지는 거죠.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 90년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IT 산업, 인터넷 산업, 바이오 산업, 이른바 혁신적 산업이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식으로 구조가 바뀌어요. 네. 그리고 이 혁신적 산업에서는 보니까 축척이 아니고 기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진입과 퇴출 장벽이 없어서 새로운 기업이 들어올 수 있고 그래야지 새로운 아이디어가 채택이 되면서 혁신을 하는데 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내셔널 챔피언 키운다는 그 패러다임에서 못 벗어났더라. 그래서 슈페트적 성장 이론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을 하고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그 도표도 바로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도표를 보시면 이제 투자율로 대표되는 투자 우리 아직도 강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혁신 경제 이야기하면서 투자 계속 이야기하고 하는 게 얼마나 모순되는 걸 제가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X축은 1인당 GDP로 조정한 연도가 네. 정확히는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70년에서 2018년이고 EU는 69년에서 29년 자료인데 이게 이제 미국하고 EU 자료예요. 보시면은 90년대 이전하고 차이가 별로 없는데 성장률은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드리죠. 근데 더 정말 놀라운 것은 일본입니다. 위에 이게 일본을 보시면은 이게 잃어버린 30년 기간이에요. 잃어버린 30년 기간에 일본의 투자율이 미국과 서유럽보다 월등하게 높았어요. 잃어버린 30년 동안 투자를 더 많이 한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데 성장을 못하고 0% 평균 성장에 머물렀죠. 그러다가 지금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점까지 온 거죠. 우리는 어떠냐? 거의 일본을 따라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근데 지금도 보시면 혁신 경제 해야 된다. 시장 어쩌고 말을 하고 대통령부터 말씀하시는 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해요. 기업들이. 투자를 얘기해서 세금 깎아주고 어쩌고 저쩌고 다 투자 이야기예요. 이 과거에 90년 이전까지 특히 우리는 경제 발전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한 2010년까지 작동했어요. 여기는 한 90년부터 문제가 생겼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한 10년이 지나면서 지금 문제가 있는데도 과거의 투자율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인식의 오류도 있고 이 투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기득권 중심으로 성장하자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잘 되고 있는 곳에 더 맞습니다. 왜 잘 되고 있는 게 안 되고 있으니 다시 잘 되게 하기 위한 그렇죠. 노력을 하자. 맞습니다. 포인트가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새로운 도전 기업들이 다 새로운 들어와야지. 거에 이걸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도전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진입 퇴출의 장벽을 없애주는 거. 이게 제일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진입 퇴출 장벽을 없애주는 거 5개년 계획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제도를 만드는 것이고요.
발굴 육성을 지금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전 정부서부터 시작해서 네. 계속해서 뭐 벤처 기업이니 네. 스타트업 육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과거 이명박 정부 때서부터 계속 진행해 왔던 것 같은데 거의 15년, 20년이 지나도 사실 박근혜 정부도 똑같았습니다. 네, 근데 왜 안 되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관료라든지 우리 사회 이른바 여론 주도층들이 과거에 투자를 통해서 성장을 한 박정희 개발 체제에 그 인식적 오류에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강력한 기득권이 여기 형성이 돼 있어요. 이 체제에서 R&D 지원금 해주고 좀 투자하라고 세금 깎아주고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도전 기업은 들어오기 어려워지고. 하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그 스타트업 기업들 가운데서는 그 정부 보조금, 그러니까 정부 지원금, 서류 잘 페이퍼 작성 잘하는 거 이게 또 기술이 있어가지고 그것만 잘해가지고 그것만 따먹으면서 그 버티는 기업들이 꽤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지금 우리가 사실 그 혁신이 안 일어나는 거냐 우리 경제가 없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이 이런 그 기득권 기업들이 잘하는 거예요. 중화공업 중심으로 반도체 지금까지 성공적이시죠. 나머지들은 지금 거의 다 어려움을 이미 겪고 있고요. 반도체도 얼마나 갈지 의문이지만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일어난 거 맞습니다. 근데 그걸로 충분치가 않다는 거예요. 새로운 제품의 혁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정부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과거 박정희 개발 체제처럼 발굴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자꾸 정부가 뭔가 자꾸 찾아내려고 하고 거기에 지원해 주려고 하는 스티브 잡스를 찾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부 이게 경쟁이 돼가지고 중앙 정부에서 그렇게 하면 서울시에서도 똑같은 맞습니다. 거 만들고 울산시도 그렇게 만들고 하면은 뭔가 정부가 하는 것처럼 국민에게 프로파간다가 되고요. 그러면 그렇게 돈을 나눠주는 관료들은 권한이 생겨요. 그렇죠. 자, 그러면 돈 받는 기업은 공짜 돈 같이 안전하게 투자를 받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한 위험이 줄어드니까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카르텔이 생기는 거죠. 근데 혁신 경제와 전혀 안 맞는 정부와 기업 간의 그런 카르텔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자, 혁신 경제제가 그 제일 중요한 게 불확실성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발굴 육성을 하는 거는 불확실성하고 정반대예요. 제가 이 스티브 잡스가 정부의 역할이 그럼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냐 저하고 묻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죠. 그 말이 아니고 정부의 역할은 누군가가 스티브 잡스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스티브 잡스를 찾겠다고 하는 거예요, 정부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럼 그런 환경이 되려면 뭐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자, 우리 혁신 기업이 없느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있죠. 우리 잘 아는 혁신 기업들 예를 들어서 B2B, B2C에 다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부분은 지금 그림이 없는데 지금 우리 저기 대표님만 그 B2B 그 성공한 혁신 기업 생각나시는 것들 많이 계시죠? 어떤 게 있으세요? 최근에 글쎄요 뭐 그 새벽 배송으로 일어난 것들 그렇죠. 뭐 쿠팡도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쿠팡도 있고, 마켓컬리 있죠. 마켓컬리. 그리고 또 보시면 배민도 있죠. 배달의 민족도 있죠. 또 그리고 뭐 더 커졌지만 네이버, 카카오, 다음 카카오, 그리고 많은 인터넷 게임, 넥슨 그런 회사들 다 B2C예요. 네. 비즈니스 투 컨슈머, 즉 뭐냐 소비자가 일반인들인 엔드 유저가 소비자에 대해서 혁신이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 경제에서 B2B 그런 중간재 산업이죠. 중간재 산업 비중이 훨씬 커요. 예를 들어서 벤처만 보더라도 우리 등록돼 있는 벤처 기업의 매출액의 한 80%가 B2B예요. 근데 B2C의 매출액 비중은 5%가 안 돼요. 아 그래요? 20배 차이가 나는데 혁신은 B2C에서만 나와요. 그 차이가 뭐냐? B2B에서는 기회와 유인이 없어요. B2C는 기회와 유인이 있어요. 왜 B2B는 기회와 유인이 없느냐? B2B 중간재 산업은 대부분 어떻게 돼 있느냐? 전속 계약 관계에 묶여 있어요. 그렇죠. 갑을. 그렇죠. 전속 계약 관계에 묶여 있으면 그 전속 계약 관계 밖에 있는 기업은 기회가 없죠. 일단. 그러니까 전속 계약 관계 안에 있는 기업들은 혁신을 하느냐? 기술 탈취가 만연해요. 기술 탈취 때문에 혁신할 유인이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단가 우려치기 계속 당하면서 최종재 생산하는 기업은 아까 말씀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왔던 거예요. 그렇지만 혁신은 일어나지 않는 구조죠. 이 구조가 지속이 되는 이상 전속 계약 관계가 B2B에서 있고 기술 탈취라는 재산권 보호가 안 되는 기회와 유인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B2B 혁신이 일어날 수 없고 한국 제조업이 업그레이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구조를 깨주는 거 이렇게 이제 경제 구조를 바꾸는 그런 개혁인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은 누구나 어떤 아이디어든 이렇게 사업 시작할 수 있는 아니면 뭐 일을 할 수 있는
뭐 우리 뭐 많은 것들이 무산된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공유 차량도 그렇고 네. 뭐 여러 가지 것들. 근데 공유 차량은 이제 B2B가 아니고 B2C에 해당하는데 B2C. 제가 며칠 전에 사실 아는 교수님 자제분이 벤처를 하는데 어떤 대기업한테 기술 탈취를 당했다고 호소하는 말씀을 듣고 오늘 오후에 뵙기로 했어요. 이게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 예를 들어서 사실은 평소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나무 이야기 같이 들으시고 별로 공감을 안 하셨어요. 근데 자기 주위에서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고는 엄청나게 붕괴를 하세요. 그렇죠. 보통 대기업들은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는데 모 그룹 보통 기획실이죠. 기획실에서 우리 하고 있는 거 우리하고 거기 뭐 투자를 하든 아니면 같이 우리 뭐 같이 진출을 하든 뭐 이런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저 제안서 가져오라고 그렇죠. 전체적인 네. 사업 기획서를 가져오라고 네. 열심히 해가지고 가져가고 답이 없어요. 네. 그리고 나서 그걸 비슷한 자기네가 하고 있어. 근데 그게 기술 탈취 전형이죠. 그러니까 B2B에서 우리가 혁신이 못 일어나는 이유가 그것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기회와 유인이 없다라는 것이고, 자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발굴 육성하겠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정부가 발굴 육성하는 거 관료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우리 관료가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게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벤처 기업가가 왔어요. 그래서 케인즈가 말한 애니멀 인스팅트 이래서 이런 거 정말 해보면 좋겠습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그럴듯해요. 근데 또 생각을 해보니 이 말만 듣고 돈 줬다가 실패하면은 문책 받을 수 있다는 생각하죠. 그럼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관료 입장에서 객관적인 게 없냐 이래요. 객관적인 게 뭔가요? 아니 그러니까 잘 되고 있는 뭔가를 가져. 아니 잘 되고 있으면 내가 여기 올 필요가 없지. 그렇죠. 객관적인 게 보통 기술이에요. 기술. 그러면 세계 최고의 기술입니다. 세계 최초의 기술입니다. 그러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돈을 줘요.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 세계 최고의 시장성 없는 기술이 넘쳐나고 있어요. 뭐 광고 나오면은 세계 최초 그런 광고 참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기업하는 분들은 위험을 안고 내가 투자하는 것보다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기술을 위한 기술 개발을 하게 돼요. 이거는 정부의 발굴 육선 지원 정책 중화공업 초기 당시 경제 개발기 했던 전략을 혁신형 경제에서 쓰면서 혁신 경제의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있고요. 정말 혁신을 위해서 뛰어야 될 기업가들을 정부 보조금을 받는데 신경을 쓰게 만들어서 혁신을 저해하고 있어요. 안 주는 것보다 못한 정책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한국처럼 창업하기 좋은 나라가 없다. 그렇죠. 성공하는 건 별개고. 왜냐면 지원금이 이렇게 저렇게 뭐 팁스니 그렇죠. 뭐니 해가지고 뭐 막 주긴 주거든요. 그리고 이 벤처기업이라는 말을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쓰고 있는데 벤처기업의 정의가 원래는 벤처 캐피탈에서 투자를 받는 게 벤처기업이에요. 그렇죠. 그죠? 우리나라에서 벤처기업의 정의가 뭐냐면은 중소기업부가 인정하면 벤처기업이에요. 정부가 그러니까 벤처기업 숫자를 정부가 고무줄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말씀하시니까 저도 1997년도 8년도에 그때 창업했을 때 그때 벤처 인증받기 네. 위해서 왜냐면 그 세제 혜택이 50% 네, 주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있거든요. 네. 투자 받을 때도 네. 필요하고. 근데 우리 사업 가지고는 설명을 못 하니까 신기술을 가져오래. 그래가지고 프로그램을 새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거 가지고 등록됐던 기억이 제가 나네요. 말씀드린 정확한 예시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벤처 지원한다고 정부가 나서는 게 벤처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성공한 벤처들 제가 말씀드린 벤처들이 순수한 벤처 캐피탈에서 투자를 거의 받은 그런데 벤처 지원금 중에 벤처 캐피탈 투자 금액 중에서 순수한 벤처 캐피탈에서 투자를 받는 비율이 1%밖에 안 돼요. 99%는 정부 돈이에요. 그러니까 모태펀드에서 나오는 돈들이거든요. 그거는 벤처 캐피탈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은행업이에요. 그 은행업보다 더 안전한 그러다 보니까 하는 건 다 뭐냐면 이미 개발한 것들을 국산화시키는 과거에 정말 추격형 경제에서 했던 그런 것들만 계속 하는 거죠. 아니면 시장성이 없는데 세계 최초의 기술이거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치적으로는 참 뛰어난데 진정한 혁신은 상당히 낮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이 B2B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B2B에서 혁신이 일어날 수 없는 우리의 경제 구조,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그런 얘기 자주 하거든요. 스타트업이 활성화되려면은 진짜
그 뭐라 그러죠? 대기업들이 괜찮은 싹수 있는 기업들 딱 발견하면은 바로 그거 좋은 가격으로 M&A 해주고 인력까지 싹 가져가가지고 그 사업을 키우고 이쪽 뜻대로 클 수 있게 지원해주면서 해야 되는데 예. 일단은 그냥 보고 그냥 우리가 하지 뭐. 그러니까 사는 그래서 거에 너무 인색한 거예요. 그 미국 같은 경우에 스타트업들이 성공한다는 게 대부분 exit by M&A죠. 그렇죠. M&A를 통해서 엑시트하는 건데 우리는 기술 탈취를 통해서 엑시트 당하죠. 이게 바뀌지 않으면 사실 누가 스타트업 혁신을 하려고 하겠어요. 돈 들려면 B2C 하는 게 낫고 그렇죠. B2B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제조업의 비중이 이렇게 큰 나라에서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은 기업들, 이런 기술 탈취라든가 아니면은 뭔가 법적인 규제 때문에 뭔가 애매해가지고 못하는, 도전을 못하는 이런 것들을 다 규제를 한쪽은 규제를 엄청 강하게 하고 페널티를 하나는 규제를 확 풀어주고 맞는 말씀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해야 우리가 되는 이제 흔히 정부가 이런 늘 규제 완화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혁신을 지금 가로막는 것들이 이른바 재벌의 경제력 집중에서 오는 그런 경제 구조인데 이건 규제를 통해서 혁신이 일어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지적재산권 보호가 안 돼 있죠. 기술 탈취만이라고. 규제를 강화해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줘야 돼요. 이게 혁신을 도와주는 규제고 그리고 또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도 많이 있죠. 그런 건 풀어주고 하는 밸런스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규제 완화라는 이야기만 하면서 기득권을 강화시키는 규제 완화만 하고 있는 거죠.